네, 어제 오전 경기 포천시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공군 전투기가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죠. 2명의 중상을 입는 등 민간인과 군인 15명이 다쳤고 성당 건물과 민가가 무너졌습니다. 먼저 부장원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4분쯤 육군 사격장이 위치한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한복판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한미 실사격 훈련 도중 공군 KF-16 전투기 2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민가에 폭탄을 오폭한 겁니다. 이 사고로 민간인과 군인 등 7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헬기 등을 이용해 국군 수도병원과 의정부 성모병원 등으로 분산 이송됐는데 심정지나 의식이 없는 환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 주민이 통증이나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폭탄이 떨어진 일대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성당 건물을 비롯해 주택과 창고, 비닐하우스 등 건물 8동이 부서졌고 인근에 있던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인 10시 13분쯤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구조 작업을 펼쳤고 이후 군과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며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불발탄 해체 작업에 나섰는데 떨어진 8발 가운데 불발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50여 명이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공군은 비정상 투하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며 피해 배상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부상자 가운데 3명은 화물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음과 함께 정신을 잃었다가 구급차에서 의식을 되찾았는데 목과 어깨 등의 파편을 맞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차 한 대가 도로를 지나던 찰나 폭발과 함께 화염이 치솟습니다. 당시 화물차 안에는 3명이 타고 있었는데 바로 근처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다른 피해자들보다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들은 포천 우리병원과 국군 수도병원 등 병원 4곳으로 분산 이동됐고 상처가 심한 부상자들은 바로 수술도 진행됐습니다. 당시 트럭을 몰던 60살 A씨는 꽝소리를 들은 뒤 기억이 나지 않고 깨어보니 구급차에 타고 있었다며 가족에게 급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공사 차량을 이제 직원들이랑 타고 가다가 이제 타고 정문에서 나오는데 폭탄이 이제 옆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차가 전복되고 그리고 사고가 난 거죠. A씨는 목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날개 축진 바로 밑에 목 바로 밑에 네. 거기에 너무 깊게 박혀서 수술하고 나서 중환자실로 바로 들어간다고. 함께 차에 타고 있던 66살 B씨는 어깨를 크게 다쳐 헬기로 국군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또 다른 동승자 64살 C씨는 얼굴을 다쳤는데 지금은 부상자 모두 의식이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윤태일입니다. 갑작스러운 오폭 사고에 수십 가구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루아침에 집 밖으로 내몰린 주민들은 빠른 복구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사고로 전기 공급이 끊긴 마을 전체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부서진 집과 성당, 도로의 모습은 그너머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발 누일 곳 하나 남아있지 않다는 주민들. 근데 한 칸이라도 있어야 자는데 방마다 다 유리가 다 나갔다고요. 집이 바로 사고 난데 가까워갖고. 유리 파편 때문에 신발을 신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다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유리창이고 뭐고 지금 집이 못 들어가요. 왜냐면 신발 신고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발 다칠까 봐. 사고 당일 밤을 기준으로 33가구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15가구는 시가 마련한 인근 리조트에서 머물렀고 나머지는 모텔과 친척 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아유 하루라도 빨리 해줬으면 좋지 우리는. 근데 그게 뭐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 아유 빨리 됐으면 좀 좋겠어. 그리고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 경기도와 포천시는 현장 진입이 허용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집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긴급복지법에 따라 긴급생활안정비를 지급하고 국가 차원의 치료비 지원이 이행되도록
최대한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공군은 사고 발생 100분이 지나서야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종사가 폭탄 투하 지점에 좌표를 잘못 입력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는데 총체적인 기강회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KF-16 전투기에 MK-82 폭탄을 장착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오폭 사고에 사용됐던 폭탄과 같습니다. 오폭 사고를 일으킨 KF-16 전투기 2대에는 각각 4발씩 모두 8발이 장착됐습니다. 이렇게 폭탄이 장착되는 동안 조종사는 폭탄 투하 지점 좌표를 입력합니다. 좌표를 입력하고 확인하기까지는 3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출격 전 사무실에서 기록 장치에 좌표를 입력하고 이 장치를 전투기에 주입시킨 뒤 목표 지점으로 향합니다. 출격 후 목표 지점에 오면 좌표를 육안으로 다시 확인한 뒤 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조종사의 부주의로 처음부터 좌표가 잘못 입력되면서 오폭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정상 투하 원인은 현재까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파악되었습니다. 좌표를 잘못 입력했더라도 육안으로 목표물이 안 보이면 투하를 멈춰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다른 한 대는 좌표를 정상적으로 입력하고도 동시 투하 훈련이어서 좌표를 잘못 입력한 조종사를 따라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이나 교량 파괴용으로 쓰이는 MK-82 폭탄 8발은 불발탄 없이 모두 지상에서 폭발했습니다. 폭탄 1개당 축구장 1개 면적의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더 큰 피해를 가져올 뻔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검찰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해 국무위원들의 수사 기록을 제출해달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추가 자료 확보가 무산되면서 변론 절차가 끝난 한 총리 사건의 선고도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심리와 관련해 헌재가 요구한 자료를 검토해오던 검찰이 제출 시한 마지막 날 거부 의사를 전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조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당사자들의 수사 기록이라 제출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또 이 자료들은 국회 소추위원 측이 이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확보한 것들인데다 해당 국무위원들은 앞서 국회 등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진술했던 만큼 조서 확보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입장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위법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려던 국회 측의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국회 측 요구를 받아들여 변론 종결 이후에도 추가 자료를 확보해 들여다보려던 헌재의 계획 역시 틀어지면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일정도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 총리 사건은 한 차례 기일로 변론이 끝날 만큼 상대적으로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다음 주 초중반 선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가까워질수록 여야의 여론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해 진술을 오염시켰다고 압박했고 야당에선 폭동을 선동하지 말라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앞서 한 언론은 비상계엄 직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지인과 통화한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누구는 나한테 양심 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국민의힘은 곽 전 사령관에게 양심 선언을 압박한 건 민주당이 명확하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증언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오염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홍장원의 메모 조작에 이어 곽종근의 진술 조작까지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오염의 주범은 바로 민주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오염된 진술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며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곽 전 사령관 측은 양심 선언을 요구한 건 민주당이 아니라 고등학교 동기들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재 테러를 예고한 인터넷 댓글을 언급하며 폭력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거라고 헌재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당 차원에선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공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극우파들이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을 위협해도 이런 반구 없는 것이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 구분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갑갑합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호 의원은 최 대행이 더 이상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면서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민주당 지도부도 비공개 회의에서 최 대행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 격론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꽤 많은 시간을 지체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당의 헌재 흔들기와 야당의 헌재 지키기가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입니다. 양당 공이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은 유지하고 있지만 여야의 벼랑 끝 대치는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경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경상수지가 2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경상수지는 29억 4천만 달러 흑자입니다. 직전 달보다는 무려 94억 3천만 달러나 줄면서 흑자 기조를 간신히 이어갔습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 흑자가 25억 달러로 쪼그라든 탓이 컸습니다. 한은은 설 연휴에 조업 일수가 4일 줄어든 영향 등으로 흑자 폭이 크게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출이 498억 1천만 달러로 직전 달보다 134억 9천만 달러나 줄었습니다. 반도체 등 일부 IT 품목 증가세는 지속했지만 석유 제품과 자동차 등 비IT 품목 감소폭이 커진 데 따른 결과입니다. 수입은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직전 달보다 55억 6천만 달러 줄면서 473억 1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상품 수지 흑자 폭이 급감한 가운데 본원 소득 수지마저 줄면서 경상 수지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번 돈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뺀 본원 소득 수지는 26억 2천만 달러로 20억 달러 넘게 줄었습니다. 만성 적자인 여행 수지를 포함한 서비스 수지는 20억 6천만 달러 적자로 적자 폭이 다소 줄었지만 경상 수지 흑자에 힘을 보태진 못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지인과 통화해서 살려면 양심선언 하라더라 라고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이제 온 국민이 탄핵 공작의 진실을 알게 됐다며 즉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입장을 내고 내란몰이의 실체가 밝혀진 이상 법원이 대통령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헌법재판소도 탄핵 심판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며 내란몰이 세력은 준엄한 역사의 단죄를 받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곽종근 전 특전 사령관을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는 누가 구체적으로 무슨 회유와 압박을 했는지도 없는 헛개비 같은 주장이었다며 호수위 달그림자를 쫓듯 엉터리 의혹을 쫓아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곽 전 사령관은 자신에게 양심 선언을 요구했던 게 고등학교 동기들이었고 회유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야당의 압박과 회유로 진술이 조작됐다고 몰아가려던 여당의 정치 공세는 반나절 만에 헛꿈으로 끝났다며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여야 차기 대권 주자들 사이에선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유력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만 개헌론과는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는 이 대표를 제외한 여야 잠룡들이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여야 대권 주자들이 총집결한 가운데 열린 국회 개헌 토론회.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야가 함께 국민개헌연합을 발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개헌 논의에 미온적인 이 대표를 압박할 카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별로 이 개헌안에 대해서 개헌 추진에 대해서 관심을 표하지 않고 계시는데 조금 압박을 하는 의미에서 가칭 국민개헌연합이라는 걸
여야를 초월해서 한번 안철수 의원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롯해 현행 헌법체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 87 체제 하에서 감옥에 간 대통령이 무려 5분이십니다. 이 말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다. 야권 비명계 잠룡인 김두관 전 의원도 이 대표를 직접 거론하며 개헌 논의에 화답하라고 요구했고 김부겸 전 총리도 참석해 개헌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후배들한테 이런 나라 이 꼴로 넘겨주고 간다는 건 전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해낼 수 있습니다. 민심이 그렇게 몰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도 대학생 간담회 자리에서 차기 리더는 개헌을 통해 본인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희생을 보여야 한다며 재차 이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사실상 이 대표를 제외한 여야 대부분 대권 주자들이 개헌론을 띄우며 전방위적 포위에 나선 모습인데 현재 유력 주자인 이 대표를 견제하는 데 서로 간 이해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선 이 대표는 여전히 지금은 개헌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여권과 비명계가 계속 개헌의 목소리를 높인다면 이 대표도 마냥 외면하기만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헌재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수사 기록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록을 보내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정치를 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국가를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서도 마은혁 재판관 건보다 더 빠르게 결론이 났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의결 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도 차일피일 미뤄서 각하할 수 있는 건을 기각까지 시간을 미루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2주가 넘은 상황이거든요. 최후 네. 변론 기일로부터 2주가 넘은 상황인데 윤 대통령과 같이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길도 맞지가 않고 쟁점이 훨씬 적은 건을 헌재가 자신들의 편의에 맞춰서 기간을 정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변론 기일이 끝난 다음에 이 검찰 조서를 요청한 것 자체가 전 절차적 미비를 자인한 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줘선 안 되는 그런 요청을 받아줬던 것이고 네.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을 헌재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거부를 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의 정치 행위를 멈추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총리에 대한 그런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불임명에 대해서 불쾌감까지 표출했다는 기사까지 나오던데 헌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도 되는 건지 저는 의문이고요. 누군가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면 대통령이 안 된다면 적어도 국회 인준이란 절차를 거쳐서 조금이라도 더 국가적 국민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총리가 임명하는 쪽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쪽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검찰이 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고려한 부분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좀 알려지는 게 이미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수사 기록을 상당 부분 확보한 점, 그리고 관련자들의 증언들도 충분히 공개됐다는 점이 좀 고려가 됐다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저는 그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국회가 나름대로의 이유를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의견도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사 중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진술 조서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존중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감안을 해서 또 절차대로 일을 처리하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선입 선출을 말하는데 그렇게 물리적인 선입 선출을 말하면 한덕수 탄핵 심판도 언제 밀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의 중대성이나 긴급성이 판단을 해가지고 판결을 먼저 내리는 것은 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복귀하는 것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해가지고는 헌법재판소에서 어쨌든 임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 더 이상 최상목 권한대행이 미뤄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르면은 다음 주쯤에는 한 총리에 대한 그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는 선거의 그 길 그 자체보다도 네. 그 선거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10차, 11차 최후 진술까지 변론길이 모두 마무리된 뒤에도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회유를 넘어서 협박을 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번복된 것도 아직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헌법재판관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우리 일반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정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건이 변론기일 자체도 모두 다 생중계가 됐었고요.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관계들이 다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헌법재판관들이 인위적인 법리에만 의지해서 판단을 했을 때 헌법재판관들 못지않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빠르게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네. 이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많이 나온 만큼 변론길 지정까지 어렵다라고 하면 그런 평이라도 충분히 거쳐서 정말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판결문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헌재 폭동을 예고하는 글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경찰이 선고일이 지정이 되면 그날을 가포비상 발령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거의 국민들의 어떤 마음이 두 동강이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는 어떤 결정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자라는 분위기를 정치권에서 조성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17일까지는 일정을 모두 비웠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17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의지로 비춰지는 것이고 네.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선고를 목요일 혹은 금요일에 선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7일과 가장 가까운 목요일과 금요일은 13일 혹은 14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 민주당에서는 14일에 선고를 할 것이고 다음 주 10일이나 11일경에 선고를 예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춰서 보수 집회가 저는 많이 어떤 준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일부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어떤 폭동에 비슷한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 사정 당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잘 해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폭동이라든가 과격한 집회를 막기 위해서는 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가 이 각 지지자들에게 조금 자제하는 어떤 당부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양심선언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지인과 나눈 통화 녹취록인데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유를 당한 것이 아니라 협박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내란죄로 엮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진술을 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위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곽종근 변호인 측에서도 민주당 의원과 전날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들을 살펴봐야 되고 이에 대해서 곽종근 사령관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것은 민주당 측이 아니라 동기들로부터 받은 조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육사 동기도 아니고 고등학교 동기가 그러니까 내란죄로 엮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섞어서 그런 증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내 사정을 알면서도 내란죄로 엮겠단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딱 퍼즐이 맞춰지듯이 경제적 사정까지 고려해서 박범계 의원이 삼성 변호사까지 연결해 주겠다라고 회유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현태 전 단장의 그런 과거 진술들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물증이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한 어제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부승찬 의원이 실제로 그 민주당에서 제주 간첩단 사건의 변호사, 맡았던 그런 변호사를 소개를 해준 바가 있다라고 해서 이건 사실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곽종근 사령관과 홍장원 차장의 증언이 모두 다 오염이 됐고 심지어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적극적 개입 정황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도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이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민주당에서도 책임질 부분들이 있다면 엄밀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회유가 아니라 민주당에 협박을 당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과 관련된 뭐 양심 선언 이것은요 국민의힘에서 과도한 정치 공세라는 게 이미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한 3가지 정도를 짚을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곽종근 사령관과 관련된 이 공개된 녹취를 보면 핵심 키워드는 양심 선언입니다. 양심 선언이라는 것은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숨겨진 진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 선언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곽종근에게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말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네. 있는 사실을 밝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일관되게 내란 공범들에게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란 공범들에게 만약에 그 양심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내란 공범이고 중형을 처할 것이고 법적 처단을 받을 것이다 인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 선언을 한다면 우리가 재판부에서도 이 선처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선처라는 게 뭡니까?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수사기관에 협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이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 법정에서의 그 태도를 비추어 보는 것은 이 사람이 사실대로 말을 하냐 안 하느냐,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또 결정적인 것이 김병주 의원과의 통화와 관련해 가지고 내란죄로 엮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이 통화가 12월 10일 날 이 얘기를 한 건데 이미 민주당은 12월 5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8명을 내란죄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점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밝혀졌지만 민주당이 조언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동창이 조언했다는 겁니다. 아니, 조언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동창도 할 수 있고 고등학교 동창도 할 수 있는 거지 꼭 뭐 육사 동창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과 관련된 변호사를 뭐 민주당에서 뭐 소개해줬다?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소개가 됐습니까? 그 민주당이 뭐 변호사비를 대준다는 겁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김현태 특임단장과 관련해서 이미 진술이 결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누707 텔레방에서 본인은 뭐 국회의원 봉쇄, 국회 봉쇄 이런 지시 받은 적 없다고 했는데 그 텔레방에 보니까 본인이 지시한 거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숨기려고 대화방까지 삭제하려고 하는 것까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곽종근 사령관과 관련된 국민의힘은 다 거짓임이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부연을 드릴게요. 일단 그 민주 부승찬 의원이 제주 간첩단 사건을 선임했던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은 사실이고요. 해당 언론사에서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취재까지 해서 나온 결론이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연결이 안 된 이유는 해당 변호사가 내란죄 선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거부를 한 것이었지 민주당이 연결을 안 해준 것은 아니라는 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 왜 계속해서 오락가락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그 민주당 오마이TV 유튜브에 나갔을 때 그리고 국회에서 증인 출석을 했을 때 그리고 검찰 조서와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했을 때의 진술 내용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라 그랬다가 검찰 조서에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다가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또 얘기를 했다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이 바뀌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헌재 변론기일에서 정영식 재판관이 증인의 증언이 계속해서 바뀐다.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지적을 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이 곽종근 사령관이 과거 진술들을 모두 뒤집고 김용현 전 장관이 150명이란 정족수를 언급을 했던 것이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언급한 적은 없다.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라고 마지막에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진술이 바뀌는 점 그리고 과거의 기억을 되새겨서 새로운 진술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과연 어떤 회유와 위력 그런 강요가 없었다라고 하면 왜 이런 부자연스러운 장면들이 연출됐을까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김현태 단장이 그러니까 민주당과 유튜브 출연 전날에 미리 답변까지 맞춰보면서 리허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도 리허설이 아니고 그냥 그것은 답변을 좀 정치하게 그 언어를 조정을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상 한편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정황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많은 얘기 하셨는데 제가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뭐 답변과 뭐 리허설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지를 미리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김현태 단장이나 그 답변지를 누가 작성했다고 말했습니까? 곽종근 사령관과 그 법무실장이 작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라는 것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횡설수설할 수 있고 이 팩트와 자기 하소연과 여러 가지 내용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지를 미리 주고 답변을 준비하라고 했던 것이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질문지를 주고 답변지까지 주고 이걸 읽어라 했다면 그건 불법이겠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이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도 사실 궁금한데, 앞서 박민영 대변인께서는 여러 사안들을 좀 더 꼼꼼히 헌재가 봐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네, 저는 이 11번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통해서 이미 헌법재판관들이 많은 걸 꼼꼼히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했을 때 너무 사안이 명쾌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라든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라든지 이분들의 증언과 진술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에 탄핵을 인용할 만큼의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쟁점이 4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계엄의 절차가 온당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다고 말하고 많은 국무위원들이 진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포고령의 내용에 대한 위법성. 이거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의대생을 처단하라고 하고, 뭐 정치를 정당 정치를 못하게 하고, 이거 엄연히 헌법 위반, 포고령 개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뭐 국회를 침탈하고 선관위를 침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사항들이 100번 양보해서 곽종근, 뭐 홍장원 뭐 이런 분들의 진술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에 너무나도 탄핵을 해야 되는 사안이 많고 또 명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제 국회에서는 개헌 대토론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여야 대권 잠룡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없었어요. 먼저 어제 토론에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사실 뭐 개헌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공감대 자체는 공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각자 방향들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여야 모두가 이 40년 묵은 87 체제를 극복하자라고 모인 가운데 가장 큰 힘과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심히 유감이었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아까 잘 설명을 해줬던 것처럼 87 체제에서 대통령 5명이 감옥을 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 이재명 대표가 주도했던 거대 야당이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말 극단적으로 행정부를 파괴했던 점, 이 역시 야당 입장에선 국가가 잘못돼야, 정말 속된 말로 나라가 망해야 집권을 할 수 있다는 왜곡된 유인구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 개헌이 왜 어렵냐라 그러면 정말 유력 주자들, 강한 힘을 가진 주자들 입장에서는 이 분권을 중심으로 하는 이 대통령제 개헌, 이 권력구조의 개편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신성인, 이 뼈를 깎는 그런 고육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재명 대표는 지난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드러났던 것처럼 전혀 자신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분권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였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만 별개로 주장한 게 아니겠습니까?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을 전제로 했던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네.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임기를 먼저 단축을 하겠다라고 내 살을 내어줌으로써 야당이 개헌이라는 물꼬를 거부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40년 묵은 87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 주도권만 주장하는 그런 강력 주자가 아니라 기꺼이 자기의 살을 내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자들이 중심이 되어야, 그런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토론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어제 그 자리에는 야권의 비명계 인사들도 참석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어떻습니까? 이제 뭐 개헌에 대해서 마냥 외면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민을 좀 시작할까요? 저희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개헌을 반대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시점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곽종근 전 사령관과 관련해서 이 회유했다고 하는 이런 음모들, 그리고 마은혁 임명관도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위법적인 상황들이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아직도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끝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면 조기 대선이 열릴 것이고, 조기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 개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분명한 개헌과 관련된
대안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철수 그 의원께서 시스템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87 체제 이후 감옥에 간 대통령이 5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스템도 문제지만 사람의 문제도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말씀하셨던 감옥에 간 대통령 5명이 보수 집권의 대통령이 아니었겠습니까? 왜 저희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왜 보수당이 배출한 대통령들은 5분이나 감옥에 가셨을까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민주당의 정세균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개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럼 개헌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어떤 개헌을 원하는 건지 뭐 윤석열 대통령은 이원 집정부제를 말씀하셨는데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 양원제를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통일된 안이 있어야 되고 저희 민주당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개헌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약속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 임기 단축을 하는 개헌은 좀 반대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봤듯이 이 대통령에게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같이 가버리면 너무 위험합니다. 근데 지금의 임기 단축은 대선과 총선을 하나로 모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대통령 선출된 이후에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중간평가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4년 중임제와 또 선거구제 개편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거지만 임기 단축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뭐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뭐 시기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린다면은 개헌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올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민주당의 역대 국회의장들 정세균, 문희상 그리고 우원식 의장까지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장들이 개헌에 대해서 많이 준비해왔고 이 20대, 21대, 22대 계속해서 개헌과 관련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저희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도 개헌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이 개헌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선택해서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선 경선 과정, 양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어떤 개헌안을 선택해서 가지고 나오느냐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만 짧게만 좀 반론을 드리자면 네. 마치 보수 대통령들만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김대중 전 대통령도 거의 모든 친인척들이 비리로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갔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다가 또 안타깝게 돌아가신 사건들도 있었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사위와 딸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계속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는 사실로 규명까지 됐다는 점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단순히 권력 구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관위 문제가 계속해서 비화가 되고 있는데 이 87 체제에서는 선관위 독립성 문제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행정부 감찰조차 감사조차 받지 못할 정도의 이런 좀 고립적인 그런 형태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보완 입법조차 하지 말라는 부적절한 입장을 냈던 것이고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지금 어떤 청년들의 문제의식, 이 공정성이라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재명 대표가 시점만 미루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아무런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이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개헌에 대한 양당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었던 김태열 씨도 소환됐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의혹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는 이틀간 진행되는데 검찰은 첫날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대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은 두 번째 대질 조사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제공한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을 오세훈 시장 후원자가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관련해 명 씨 측은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과 명 씨가 7차례 정도 만났고 이 만남이 모두 특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명 씨가 계속 기억을 해내고 있는 만큼 만난 횟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었던 김태열 씨도 같은 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 시장 관련 의혹을 물었습니다. 명태균 씨의 진술에 부합하는 상황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날 강혜경 씨를 상대로도 같은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는데 오 시장 측은 대납 사실이 없는 것은 물론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캐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명 씨 측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거듭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걸 보면 왠지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특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찰은 오는 10일 강혜경 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검찰은 오늘도 명태균 씨 조사를 이어갑니다. 중앙지검의 명 씨 출장 조사는 이번 지 4번째로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하고 조사비를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연구소 부소장 강혜경 씨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는 위원 9명 가운데 6명 찬성 의견으로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비상기엄특별수사단은 향후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서부지검 측도 심의위의 의결을 존중한다며 영장이 신청되면 청구를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이 여성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시민단체들은 살인이 아니라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윤지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에서 30대 남성이 불에 탄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을 지른 사람은 교제하던 40대 여성 A씨. 수년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여성 A씨가 남성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집에 불을 지른 겁니다. 방화 당일 남성은 전 남자친구를 아직도 못 잊었느냐며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당시 A씨는 왜 불을 지켜보고 있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저 불이 꺼지면 내가 죽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불을 질러 숨지게 했다며 방화 살인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살인이 고의가 아니라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3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끔찍한 교제폭력에서 생존한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제폭력을 방치한 경찰, 그리고 교제폭력에 가벼운 처벌을 한 판사에게 오히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피해자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려 23차례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왜 헤어지지 않느냐며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고 교제폭력 피해 지원 기관에 연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마트워치도 저희한테 거절을 했고요. 그 CCTV 같은 것도 좀 저희가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거절을 해갖고 설치를 못한 상태였죠.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을 피고인이 아닌 교제폭력 생존자 그리고 정당방위로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과거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해 경찰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은 최근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장제원 전 의원에게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부산에 있는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비서였던 A씨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장 전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전 의원 측은 당시 술자리 이후 곧장 귀가했으며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 분노와 황당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후 사정을 배제한 채 일부만 발췌한 문자 메시지 내용은 성범죄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서 당당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이용 특혜를 받는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온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이 검사의 위장 전입과 리조트 객실료 수수 사실을 확인해 각각 주민등록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들 부탁으로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부분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처남 관련 마약 사건을 무마하고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부정하게 도와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검사는 각종 비위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울산 울주에서 택시가 경사로를 내려오다 축대 벽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기사를 포함해 70대 5명이 타고 있었는데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택시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에어백도 모두 터졌습니다. 대낮 택시 한 대가 바위로 쌓은 축대벽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손을 그냥 청소하듯이 갑자기 쾅 소리가 크게 나긴 났어요. 손도 청소하고 있으니까 그냥 혹시 막 비행기다 그 생각만 했지. 근데 갑자기 이제 밑에서 막 앰뷸런스 소리도 나고 소방차 소리도 나고. 이 사고로 택시에 탄 5명 가운데 운전기사와 승객 4명이 숨졌습니다. 나머지 승객 1명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는 내리막길을 지나 오른쪽으로 꺾이는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평소 차량 통행이 잦지 않은 곳으로 외부 요인 없는 단독 사고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사고 장소에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인 스키드 마크가 없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차가 그 내리막길에 내려오면서 브레이크를 몇 번 밟았다고요. 스키드 마크가 생기고 그러진 않아요. EDR 장치 기록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경찰은 사고 당시 속도와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할 계획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인천 계양구 작전동 한 휴대전화 판매 매장으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매장 출입문과 내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운전 미숙이었다는 운전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1시 45분쯤 인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푸꾸옥으로 향하던 비엣젯 항공 VJ975편이 기체 결함으로 이륙 1시간여 만에 제주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착륙 후에도 승객들은 한동안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제주공항 관계자들이 출근하기 전까지 승객들은 비행기 안에서 대기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추후 대체 항공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결국 2,000명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대 학장들의 요구를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오늘 입장을 발표합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과대학을 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총장협의회는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신입생마저 집단 휴학에 동참할 우려가 커지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올해 1학기부터는 복귀하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수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의대 증원 동결에 미온적이던 보건복지부도 총장협의회의 제안에 공감한다면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도 당정 협의를 열고 의대 학장들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학생들도 학업에 매진하고 그리고 학부모들도 이 학생으로 인해서 속 끓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이 의과대학 모집 인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의과대학 총장협의회 회장단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대생들이 다시 강의실로 돌아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정부 결정에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의정 갈등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필수 의료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이 동의한다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공개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보면 정부는 환자의 상해 정도가 아닌 의료진 과실의 경중 등 사고 원인을 중심으로 형사 기소 체계를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필요 의료에 한해 환자 유족이 합의하면 반의사 불벌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의료계 환자, 법조계 등으로 구성되는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150일 안에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료사고 배상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2%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였지만 고환율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은 한층 커졌습니다.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심도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0%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넉 달 연속 1%대로 둔화하다 새해 들어 두 달째 2%대 상승률이 이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으로 오르면서 수입 품목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졌습니다. 휘발유가 7.2%, 경유가 5.3% 오르는 등 석유류는 6.3%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큰 변동은 없는 걸로 보이고 환율이라든지 유류세 인하폭이 감소하면서 석유류가 6.3% 상승하였습니다. 가공식품 물가는 2.9% 올라 13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식품업체들이 출고가를 인상하면서 빵과 커피, 비스킷, 주스 등 다양한 가공식품 가격이 뛰었습니다. 줄 인상 속에 농심이 오는 17일부터 신라면과 새우깡 등 17개 제품 출고가를 평균 7.2% 올리기로 해 이달 물가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부담으로 외식 물가도 3.0% 올랐습니다.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 물가는 2.6% 올라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엇갈렸습니다. 배추는 오르고 파와 토마토는 하락하면서 농산물은 1.2% 내린 반면 축산물과 수산물은 3%대의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근원 물가 상승률이 1.8%로 안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제 유가와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 관세와 농수산물 할인 지원 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 후폭풍이 거센 모양새입니다. TMF 때처럼 대규모 입금 지연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협력업체들이 잇따라 공급을 중단하고 나섰는데요. 모 회사 MBK 파트너스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 TMF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롯데칠성, 삼양식품, 오뚜기, 동서식품 등 주요 식품업체들이 잇따라 제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홈플러스 대금 미지급 우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전자제품 출하를 일시 중단했고 다른 업체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논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제휴사들의 홈플러스 상품권 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CJ푸드빌 브랜드와 신라면세점, 에버랜드 등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막았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현재 가용자금이 6천억 원이 넘는다며 일반 상거래 채권 지급에 전혀 문제가 없고 모두 갚을 예정이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MBK 파트너스가 어떠한 자구 노력 없이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장기적 성장보다는 투자금 회수에 급급했다는 지적입니다. 매입 가치가 너무 높게 잡혀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는데 그 추세를 읽지 못한 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덕적 해이에 관계된 기업어음 발행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홈플러스 노조도 MBK 파트너스가 선제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부터 비정상적이라며 폐점과 해고 등 구조조정을 결사 반대한다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직전까지 법인과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기업어음 등을 팔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태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 기업 대부분은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월 국내 50인 이상 기업 50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7%는 올해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최근 국내 정치 불안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대부분을 4월 2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시작되자 한 발 물러난 건데 본격적인 관세는 상호 관세라며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예정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정에 적용되는 캐나다와 멕시코 상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기한은 4월 2일까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과 펜타닐 유입에 성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elped them out with the problem they were having to do with the tariffs, short-term tariffs. Did you notice that? On people coming in and drugs, and we've made tremendous progress on both.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펜타닐 미국 유입 감소 결과를 제시했다며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품목이 관세 유예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La reducción de las incautaciones de fentanilo del lado de Estados Unidos en la frontera con México se redujeron en 41.5%.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 조치에 나선 건 최근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우려 때문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이후 주가가 급락하고 농산품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It's just a modification short term because I didn't want to hurt the American. It would have hurt the American car companies if I did that.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오는 12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예정대로 적용할 것이며 대부분 관세는 4월 2일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o, those are modified. Those are happening next week, and the big one will be on April 2nd when reciprocal tariffs.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멕시코와 캐나다는 관세 폭탄에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 다음 달 2일 예고한 상호 관세로 우리나라와 함께 다시 한번 관세 위기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부터 수입 농산물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국 식탁 물가가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이미 공급망 혼란과 인플레이션으로 치솟아 있는 식품 가격이 더 올라서 서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게 될 전망입니다. 권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틀랜타에 있는 이 시장에는 매일 멕시코에서 수백 킬로그램 농산물이 들어옵니다. 관세가 부과되기 전인데도 이미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For example, avocados from $68 to $85, $88, just like that. A case of avocados. 여기서 농산물을 받는 식료품점도 당연히 가격을 올리게 되고 그 부담은 소비자가 떠안게 됩니다. 재료 가격 인상을 그때그때 적용하기 위해 가격 없는 메뉴판을 내건 식당까지 생겼습니다. A great way for consumers to save money is right now they can still buy homegrown squash, onions, potatoes. And those are at a better cost.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급망 혼란과 배송 지연 사태를 겪으면서 농산물 수입을 캐나다와 멕시코 등 가까운 이웃 나라에 의존해 왔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목초지가 말라 육류도 이 두 나라와 호주, 브라질 등에서 많이 수입합니다. Grocery items that there aren't a bunch of alternate sources in other countries we can get groceries from will go up by the full amount of the tariffs.
미국 농무부 집계를 보면 4인 가족 한 달 평균 식료 분비는 993달러, 우리 돈 143만 원 정도로 4년 전 675달러보다 이미 크게 올라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 식품 가격 상승은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25% 관세 부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미국 GDP가 4년간 292조 원 감소하고 올해 물가 상승률은 0.43%포인트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짓누르면서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483.48포인트, 2.61% 주저앉은 18,069.26의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04.11포인트, 1.78% 급락한 5,738.52에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427.51포인트, 0.99% 떨어진 42,579.08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오늘로 열흘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을 내기 위한 수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들은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가장 긴 수기 기간을 기록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지인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오늘도 재판관들은 평일을 진행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오늘로 열흘째 수기 절차가 이어집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내려졌던 만큼 한때 금요일인 오늘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전례를 보면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소요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다음 주 화요일을 넘긴다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서는 가장 긴 수기 기간을 기록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변론이 종결된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도 함께 심리하고 있는 영향으로도 분석할 수 있는데요. 재판관들은 오늘 평의에서 한 총리 사건 심리를 위해 추가 자료 확보를 시도할지 혹은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만으로 결론을 낼지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네,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양측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죠. 네, 우선 국회 측은 지난달 말 헌재에 군 실무자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낸 데 이어 최종 변론 발언을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달에 추가로 제출한 건 없고 계획도 현재로서는 잡힌 게 없다고 밝혔는데요. 변론 종결 이후 공방전에 더 화력을 쏟는 건 윤 대통령 측으로 보입니다. 지난 4일 참고 서면을 통해 탄핵 소추안 발의부터 헌재의 탄핵 심판까지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탄핵 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어제는 헌법학 교수들의 의견을 인용해서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앞선 자료와 비슷하게 사기 탄핵, 탄핵 심판의 절차적 위법 등을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선고가 잡히더라도 전날까지 들어온 추가 의견서는 모두 살펴볼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검증보다 선관위 특혜 채용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은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하고 채용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계획인데 이에 야당은 채용 비리 의혹을 부정선거론과 결부시키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서울 고등법원장인 김대웅 중앙선관위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앞서 6차례 위장전입 문제가 논란이 됐던 만큼 후보자 자질 검증이 청문회의 주 목적이었지만 위장전입 문제나 다운계약서 등 작성 문제 등도 우리 후보자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한 게 명백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정작 청문회장 최대 쟁점은 선관위 채용 비리 문제와 부정선거 의혹이었습니다. 일단 채용 비리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투표가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빠 찬스, 가족회사 논란에 연이틀 고개를 숙였던 선관위는 특혜 채용 당사자 10명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징계를 내리긴 어려운 상황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한 명만 그 법 이후에 그 채용된 사람이고 9명은 지금 그 이전에 채용된 상황입니다. 거기까지밖에 들을 수가 없겠네요. 예, 안타깝고요. 딸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자녀를 사퇴시킬 거냐 물음엔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자진 사퇴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본인의 의사... 저러니까요. 따님 사직서 내게 해줄 겁니까? 제가 결정한 문제는 본인 의사... 국민의힘은 선관위 사태를 제2의 조국 사태에 비유하며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도 선관위 채용 비리 척결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입장이지만 특혜 채용이 부정선거 의혹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선에서 특혜 대상자들에게 적용할 후속 대책을 내놓는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모두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특히 공정 이슈에 민감한 2030 세대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제 경기 포천시 인근에서 훈련하던 군 전투기가 폭탄 8발을 잘못 투하해 15명이 다쳤습니다. 이재민만 39명이 발생했고 마을 곳곳은 여전히 처참했던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경기 포천시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저희 YTN 취재진이 새벽부터 이곳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사고가 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처참한 모습입니다. 지금 제 옆으로 보시면 바로 이곳이 폭탄이 떨어진 곳입니다. 땅이 움푹하게 패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성인 남성 한 명은 좋게 들어갈 만한 깊이로 보입니다. 그만큼 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뒤쪽으로 보이는 것은 폭탄이 떨어진 곳 바로 옆에 있는 성당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창문이란 창문 모두 깨져 있고요. 건물 외벽도 심하게 부서져 주변에는 붉은 벽돌과 유리 파편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네, 어제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 같은데 둘러보니까 민가 피해 상황은 어떻던가요? 네, 어제보다 통제선이 피해 현장 안쪽으로 조금 이동하면서 민가 피해 상황도 저희 취재진이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황은 역시 심각했습니다. 폭탄의 충격으로 창문들이 깨져 있고 건물 외벽 자체에도 곳곳에 금이 가 있는 등 손상이 있었습니다. 주변 도로 역시 곳곳이 갈라진 모습과 차량이 심각하게 파손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사고로 15명이 다쳤고요. 주택 5개 동과 성당 등 건물 8동과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번 사고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시민들도 꽤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당국이 파악한 피해 가구만 무려 50가구가 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도 수십 명이 발생했습니다. 포천시는 어제 저녁 9시를 기준으로 33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8가구의 40명이 인근 콘도와 모텔 등에서 하룻밤을 숙박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피해 복구가 언제 될지 막막하기만 하다는 겁니다. 이재민 생활들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에 주민들은 걱정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좀 나왔습니까? 네, 경기도 등은 이번 사고로 다친 이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더불어 피해 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부터는 관계 당국이 합동으로 현장 안전조사를 진행하는데 인근 건축물들이 파손이 심각한 만큼 위험성 등을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사고로 불안해하는 주민들 역시 많습니다. 그런 만큼 당국은 이들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과 긴급 생활비 등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포천시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오폭 사고로 마을은 순식간에 쏙대밭이 됐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통나무가 바로 옆으로 떨어졌어. 2개가. 벽이고 어디 검 다 갔어 지금. 문도 뒤틀리지 갖고 열리지도 않고 지금 주위에 지금 뭐 엉망이에요, 엉망. 내가 머리 털라고 6.25는 안 겪어봤지만 계음 소리가 엄청 컸어요. 아주 꽝, 아주 표현할 수가 없어. 귀가 막 얼얼할 정도로. 벌떡 안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피신하려고 나갔대. 그랬더니 연기가 딱 보이는 거야. 전쟁이 난 줄 알았다는 주민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실제로 민가를 위협한 군의 오폭, 오발 사고는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에 오폭 사고가 난 포천은 유독 훈련 중에 사고가 잦은 곳인데요. 2년 전에도 포천 영평훈련장에서 발사된 총알이 인근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유리에 꽂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놀란 포천 주민들은 이런 유탄, 도비탄 사고가 빈번하다며 사격장 이전 폐쇄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이보다 앞서 2015년 3월에는 같은 사격장에서 105mm 대전차 연습탄이 인근 주택 안방에 떨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바로 옆방에 있었는데 하마터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난 2020년엔 미사일이 논밭에 떨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서는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이 민가로부터 300m 거리에 있는 논에 떨어져 폭발했는데 한국산 무기에 관심이 있는 외빈들에게 우리 무기의 우수성을 알리려던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민가를 위협하는 오폭 오발 사고, 비단 훈련 중에만 발생한 건 아닙니다. 북한 도발에 맞대응하기 위해 동해로 발사한 미사일이 거꾸로 날아서 우리 측에 떨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지난 2022년 10월 5일 밤 동해 쪽으로 발사한 현무2 탄도미사일 4발 가운데 한 발이 관성 항법장치 오류로 1km를 거꾸로 날아서 우리 군의 골프장에 떨어졌습니다. 반경 1, 2km 안에는 민가가 100채 넘게 있었는데 탄두는 그로부터 7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훈련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안보를 위한 훈련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은 굉음, 진동 같은 불편뿐 아니라 이렇게 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습니다.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줄이는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렇게 민가를 위협한 사고, 인명피해로 이어진 건 처음입니다. 군 당국이 정확한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사격 훈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는데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도 일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상공을 오가는 전투기들, 땅으로 폭탄을 투하하는 훈련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KF-16 전투기 편대도 포함됐습니다. 경기 포천에 있는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한미연합합동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훈련이 시작되고 1시간 정도 지난 이후부터 공군 전투기가 투입돼 훈련장 안에 있던 표적으로 폭격을 계획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잘못된 좌표로 모두 폭탄 8발을 투하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공군은 박기환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에 송구하게 생각하고 피해 배상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이번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불상자분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 훈련은 오는 10일부터 한미 군 당국이 예정한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시작을 알리는 취지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번 오폭 사고로 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모두 확인될 때까지 실사격 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훈련은 정상 가동될 예정이지만 사격 훈련이 빠지면서 일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이곳 포천시에서 정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재발 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군 당국은 더 필요한 조치가 있을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어제 발생한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였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인명피해를 낸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군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어떤 점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할까요? 네, 이번에 한미 연합 그리고 이제 합동 통합 실사격 훈련할 때 공군기는 총 13대가 참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F-35라고 하는 스텔스 전투기, 그다음에 F-15, KF
16, FA50.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4.5세대 전투기하고 5세대 전투기가 다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FA50이 총 5대가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 이제 2대가 이번에 이 사고가 일어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사고가 일어났으면은 이것이 입력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좌표 입력이 왜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관제를 해야 되는데 관제상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게 굉장히 늦게 보고가 됐어요. 지휘부에 한 30분 늦게 보고가 됐는데 도대체 30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이 비행사는 이것이 자기가 잘못 떨어뜨렸다는 것을 오폭을 했다는 것을 알 텐데 그 보고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아마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원인을 분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히 규명돼야 할 점이 많아 보이는데 가장 핵심적인 조종사 실수라고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좌표값 입력하는 절차 그리고 실사격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어떻기에 이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임무가 이제 하달이 되는 거거든요. 임무가 하달되면 작전사령부에서 임무가 하달되면 그 좌표가 이제 떠요. 그 좌표를 이제 자기 USB에 담아 와가지고 전투기에 가면 이걸 꼽으면 이걸 동기화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기화시켜서 이제 이걸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투기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행을 하면서도 자신이 가고 있는 이 임무 지형이 맞는 건지 좌표가 맞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생각했던 그 목표 지역 그것이 최종적으로 맞는지 이걸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다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제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3번의 기회를 이제 다 놓쳤다라고 보는 거죠. 전투기에 이걸 연동시킬 때 이때도 이제 한번 원래 자신이 받았던 좌표하고 실제로 연동해서 뜰 거 아니에요. 비행기에 안에서 내부에서. 이제 그때 한번 실수를 했다는 거고 공중 비행할 때도 계속해서 좌표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최종 지행 확인하는데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에 오폭 사고가 난 그 전투기가 총 2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호기가 4발을 투하하고 그리고 두 번째 전투기도 4발을 따라서 이제 투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일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1번이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2번이 좀 바로잡을 수는 없었던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거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이 KF-16 같은 경우는 NK-82를 원래는 이게 우리가 밑에서 위를 이제 이 전투기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 통상 3발씩 해서 6발을 탑니다. 그런데 이번에 훈련 목적상 2발씩 각각을 달았고요. 그러니까 1번기도 4발 달았고 2번기도 4발을 달았죠.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1번기는 지금 공군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은 좌표 입력을 잘못했던 것 같고 2번 전투기는 좌표를 제대로 입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번 전투기는 그러면 원래 목표대로 가서 때리면 될 텐데 왜 1번기처럼 이렇게 따라 했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이것도 이제 조사 과정에서도 나오긴 해야 될 겁니다. 이제 1번 전투기가 예를 들어서 편대장 역할을 했다. 2대 중에서 편대장 역할을 했으니까 나 따라와라. 목표 지점에 도착해서 나는 이제 해제한다. 그러면서 버튼 누르면 그 2번 조종사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니까 내가 입력을 잘못했나? 내가 실수했나? 내가 실수했나? 그러면 앞에 거의 편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먼저 때렸으니까 나도 그러면 거기 가서 때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전투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천천히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번에 일처럼 조종사의 어떤 좌표 입력 실수 같은 사례를 좀 접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 봤어요. 처음 봤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사실상 이제 1950년도 그리고 이제 휴전이 된 53년도 이후에 우리 공군이 지금까지 이렇게 임무를 수행해 오면서 좌표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사고 난 건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도비탄이 생기거나 뭐 이런 거는 있을 수는 있는데 좌표 입력은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드문 이제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자, 앞서 앵커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런 군사 훈련 중에 오폭 오발 사고가 처음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인근 지역의 그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재발 방지 대책 어떻게 세워야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왜 이제 이런 입력이 잘못됐는지 그러면 이것을 이제 보완할 방법이 뭔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전시가 되면 이런 거를 이제 일일이 체크할 시간은 없어요. 이제 임무 받는 대로 바로바로 비행기가 이륙해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고 또 편대장 지시에 따라 가지고 다른 편대들 그 편대에 속해 있는 전투기들이 한꺼번에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훈련이고 그 임무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할 경우에는 조금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본인의 리체크뿐만이 아니고 예. 더블 체크를 하고 크로스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투기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종류의 전투기가 참여를 했잖아요. 예.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전투기는 청주에서 뜨고 어떤 전투기는 대구에서 뜨고 어떤 전투기는 수원에서 떴다는 거예요. 원주에서 뜨고. 그러면 이것이 동시에 어떤 지점에 거의 TOT, 타임 온 타겟이죠. 그 개념으로 이제 그 지역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평상시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비행단마다 편대마다 임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편대장이나 비행단장이나 또는 대대장이 임무 브리핑을 해요. 예. 그 브리핑을 듣고 다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비행단에서 2대, 3대 이렇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데도 이제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서 적어도 훈련 동안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작은 실수도 반복되지 않게 어떤 제도를 좀 손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이런 훈련지 인근 주민들에게는 이런 군이 훈련을 할 때 미리 사전에 알리고 어떤 대비하라라는 지시가 내려집니까? 네, 대부분 이제 그렇게 내리고요. 하다 못해 이제 뭐 군에 갔다 오셨겠지만은 우리 소총 사격할 때도 네. 거기에 전부 다 그 소총 사격장 주변으로 붉은 깃발을 꽂고 사이렌을 울리고 하는 그런 안전 조치를 취하거든요. 예. 박격부 훈련할 때도 다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조치를 하지만 사실상 이런 조치를 한다고 해서 민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민가에서는 그냥 이런 훈련이 있구나 이런 정도만 이해를 하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대피호로 들어가겠어요? 그러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훈련과 관련된 것은 미리 여러 가지 행정계통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통보는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훈련 주체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한미 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를 나흘 앞두고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미 훈련에는 혹시 어떤 악영향이 있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한미 연합 훈련은 정상적으로 뭐 저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혹시 한미 연합 훈련이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아마 하셨을 텐데 한미 동맹을 위한 한미 연합 훈련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작년보다는 여단급 이상의 훈련이 작년에는 10건이었는데 16건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주사령부, 미국의 우주사령부도 여기에 편성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훈련도 할 거고요. 공군 같은 경우에는 실비행 훈련을 24시간 실비행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중 급유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훈련도 하게 되고 지금 칼빈선 이제 항공모함이 부산에 입항해 있지 않습니까? 이날 들어왔는데 아마 한미 연합 훈련에도 참가할 것이고 이 훈련이 끝나게 되면은 한미일 연합 훈련에도 참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것은 이번에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경우를 가정을 해서 원점 타격 훈련을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우리 한국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10월 1일부로 전략사령부를 창설을 했습니다. 이 핵심은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하고 미국의 핵무기가 함께 여기에 이제 대응을 해서 이런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걸 이제 우리는 통상 CNI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컨벤셔널한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N이라고 하는 뉴클리어, 미국이 제공하는 뉴클리어를 인테그레이션이죠. 통합해서 하는 훈련인데 이것이 처음으로 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제 실사격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번
이런 훈련을 한번 해본다는 건데 이것이 이번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훈련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오폭 사건이 이 한미연합훈련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정 부분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실사격하는 것도 이 훈련 속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 실사격 훈련은 지금 국방부 장관 대행하는 분이 어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부 다 이번에는 생략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영향이 간다 이렇게 보죠. 예, 이제 북핵 원점 타격 훈련인 만큼 이번에는 이제 훈련이 그렇죠.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특사가 군사 원조와 정보 공유 중단은 우크라이나가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벌인 설전 때문이라는 얘기인데 양국 고위 당국자들이 다음 주에 만날 예정이어서 사태가 수습될지 주목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전례 없이 고성이 오고 간 정상회담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미국이 군사 지원에 이어 정보 공유까지 중단한 가운데 켈로그 특사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난하게 광물협정에 서명하는 것으로 사전에 다 조율해놨는데 전혀 다르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But you know, this is one of those. Very candidly, they brought it on themselves. The Ukrainians. What I mean by that.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도전해선 안 된다고 켈로그 특사는 덧붙였습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일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Ми прагнемо конструктивної співпраці, партнерських відносин про те, що відбулось у Білому домі замість наших перемовин, можна тільки шкодувати, але треба знаходити силу, йти далі. 하지만 이번엔 영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미국을 공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잘루즈니 대사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Отже, цього достатньо, щоб зрозуміти, що вже не лише Росія та вісь намагається зруйнувати світовий порядок, а й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Америки фактично остаточно його руйнують. 이런 가운데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일단 다음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회담에서는 휴전과 평화협정의 기본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팀 이름을 NJG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의 법정 공방이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어도어가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신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어도어는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상황에서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겠다며 지난 1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멤버들은 어도어와 하이브의 잘못을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90여 개의 언론 시민단체가 모인 언론장악저지 공동행동이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유희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위증이 드러났다며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어제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핵심 증인의 양심 고백으로 류 위원장의 거짓 증언이 밝혀졌다며 방심위가 스스로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에 출석한 방심위 간부는 지난 2023년 류 위원장의 동생이 한 방송사 보도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했고 이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이른바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을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가족과 지인에게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류 위원장은 그동안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해왔는데 이번 방심위 간부의 증언과 관련해 아직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어제 주식회사 삼부토건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리면서 회생 절차 중에도 현재 임원진이 그대로 회사를 경영합니다. 또 삼부토건의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향후 재무구조 개선 등 회생 절차 진행 전반에 걸쳐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달 삼부토건은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나빠져 법원에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꽃샘추위와 눈비구름이 물러나고 드디어 점차 봄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쌀쌀한 아침을 뒤로하고 오늘 낮 동안에는 전국이 10도 안팎으로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장시간 외출하실 때는 입고 벗기 쉬운 겉옷으로 체온 조절해 주셔야겠고요. 추위가 물러나자 서울 등 서쪽 지방에서는 또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하늘에 구름 양만 점차 들겠습니다. 다만 어제 유입된 스모그에 대기가 정체하면서 서쪽 곳곳에서는 공기가 탁해졌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짙어져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아침에 낀 안개와 이 먼지가 뒤엉켜서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서울 기온은 10도까지 껑충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전과 광주 12도, 대구 11도 등 어제보다 높은 곳도 많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아침, 저녁은 쌀쌀하고 낮에는 포근한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늦은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인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서울 등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주말까지도 답답한 공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 활동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바깥에서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로 호흡기를 보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